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관세 협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양국은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데요. 우리 측 대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로 국제 금값이 뛰면서 국내 금거래 대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 들어 18일까지 금 현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509억 1,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값은 올 들어 30% 가까이 오르며 온스당 3,300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혼선이 빚어진 실거주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권 매수자는 거래 허가 신청 때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집무실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돼 헌법 개정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한지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노림수는 아닌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장차관들은 수시로 국회 대통령실 회의를 참석하느라 세종청사보다 서울에 있는 날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보고하러 다니느라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대선이 임박하면서 각 당 주자들이 세종으로 집무실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봐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형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창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역시 각 당 후보들이 또다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자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 집무실을 빨리 열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 아직 각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주장하는지 우선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김영수 교수님, 각 당 후보들 지금 어떻게 이 세종 이전,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장은 분분합니다만은 당장 현재 대선 후보들의 입장보다는 왜 세종으로 이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루어져 왔는가는 맥락적 접근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왜 이루어졌는지 후보 간의 논의를 보자. 네. 엄격히 말씀드리면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라는 개념까지 이전한 건 5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는 건 관세가 됐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충청 지역으로 행정수도 이전하겠다 공약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1977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흔히 백지 계획이라고 하죠. 충남 영기군 일대로 해가지고 공주 일대로 해서 백지 계획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백지 계획이란 말은 뭐 공수표란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 한국이 통일되는 시기까지 해서 세종시를 이제 충남 영기군 일원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그래서 임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이미 발표했던 게 1970년대입니다. 그래 왔다가 이제 이게 재점화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선거 공약으로 시도를 했고 2004년. 2004년에 이제 실제로 관련되는 사업단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오늘 논점이 더 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상 이게 이제 결국 관습에 의한 서울 이게 이제 쟁점이 돼서 다시 이제 우회하게 됐는데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종시를 옮기겠다라는 데는 이제 결정이 돼 있고 우회하는 전략으로 이제 흔히 뭐 행복 도시법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충남 공주 영기
행복특별청을 위한 뭐 지원법이라는 아주 복잡하게 긴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을 제정해서 이제 우회 전략으로 차곡차곡 행정수도전에 필요한 걸 했고 지금 하고 이미 있다. 지금 행정부가 거의 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대부분 가 있죠. 네. 지금 이제 국방, 외교, 그다음에 여가부가 이제 왜 서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한, 네. 나머지 국방부, 외교부 뭐 일부 부처를 제하고는 거의 다 옮겨가 있는 상태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실제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부의 주 부처 이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역사를 좀 잘 짚어주셨고요. 이창훈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꼭 대선 때 뭔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 이전 행정수도 이전까지 우리가 가는 문제를 요때 꼭 이 문제를 제기해서 한번 해봐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안 풀린 문제니까 이 뭐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슈는 그때 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요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또 선거 때가 되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면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예. 이제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뭐 수도 이전이나 여러 가지 행정 기능, 뭐 국회 기능 이런 것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예. 뭐 사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슈인 거죠. 얘기 그래서 안할 이번에도 수가 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예.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 과거에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그런 시기는 여전히 성장기였고 예. 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기니까 뭐 김대중 정부 시기에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던 시기고 뭐 이래서 관련된 논란들이 조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저성장기 인구 축소기고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뭐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구도인 거고 사실은 뭐 그런 큰 그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건가를 떠나서 이번 뭐 대선 주자들의 대충 기본적인 선호를 보게 되면 예. 생각들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서로 예, 각자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게요. 저도 참 보고 있으면 뭐 가장 뭐 관심이 가는 이재명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용산도 들어갔다가 청와대도 넘겨갔다가 여러 가지 정리되면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뭐 야권의 예비 후보들은 세종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세종시. 예, 그리고 여권 뭐 범여권에 있어서는 일단 청와대를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청와대고, 근데 세종시를 원하는 그런 예비 후보도 뭐 이준석이나 나경원 예비 후보 같은 경우 세종시를 원하고 있어서 뭐 저마다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기 힘들 것 같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예, 지금 후보들이 각자 예비 후보들이죠. 아직 이제 뭐 후보들이 각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실성 바로 이제 6.3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용산 대통령실을 싫어해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세종 집무실 세종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할 수도 있죠. 어떻게요? 이미 이제 아까 맥락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022년에 예. 중앙동이라고 하죠. 행정중복합청에 있는 예. 중앙동이 완공됐고 그 자리에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에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 중앙동 완공될 때.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지금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정치권의 논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이제 다시 파괴하고 새로운 공간에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 집무실을 세종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이전까지 연계해서 하겠다 등등 아주 계획이 불안정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현실적으로는 올해 지금 세종 복합청에서 올해 좀 6월달에 예. 이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공공시설에 대한 공모전, 국제적인 공모전을 하고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설계 공모하는 거예요? 네, 설계 공모죠. 6월에? 네. 이제 설계 공모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그 이제 완공되고 나면 그게 이제 채택이 되고 나면 실제로 착공하는 것. 착공. 착공이 2027년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 예측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떤 절차와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행정 행복청 관련된 행복청 법에 이미 주도로? 돼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그건 가능한 얘기니까요. 이미 계속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 이슈에서 갑작스럽게 뭐 충분히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게 충청권을 위한 공약이다라는 비판은 가능한데
오래전에 이미 약속된 이 시장의 시그널을 이미 주었단 말이죠. 수도를 이전하고 있고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있다. 조금씩 이전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전해 가고 있는 분산 기능들을 어떻게 보다 세종시를 합리적이고 좀 그 서울에 견줬을 때에 예.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나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줘야지. 예. 자꾸 선거 때마다 이슈를 던졌다가 잠시 부동산 경기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런 그 물타기 전략보다는 좀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임기 내에 이행을 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시장의 입장이지. 그래요? 시그널을 달라. 정확한. 네.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은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 계획만 있습니다. 계획만 있다. 그러니까 법만 변경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이 생정수도 지금 대통령 집무실 아까 2022년 중앙동 세종의 중앙동이 완공됐을 때 거기서 일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제 세종 집무실이 되고 국회에 세종 분원도 열겠다고 하면서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쪽 지역이 벌써부터 좀 집값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이창훈 교수님 보시기에 당시 좀 어때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요? 통계가 실제 그렇게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좀 섞여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시세에 관련된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그동안 마이너스를 치던 주간 변동률이 플러스로 바뀌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그런 뭐 보고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벌써 3월에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3월에. 예, 그러니까 확정 지수는 2월인데 3월은 잠정 지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잠정 지수의 상승폭이 한 1점 몇 % 되니까 나중에 확정치가 되면 2% 가까이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뭐 세종시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에 대한 추세가 3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뭐 거래량도 뭐 비율로 보면 상당히 는 것 같습니다. 1월 대비해서 한 2.6배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260건 정도에서 690건 정도 늘었으니까 꽤 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어떤 상황은 조금 활성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과연 뭐 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뭐 전국적인 그런 시장 침체에서의 어떤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곳이 다 뭐 토지 거래하고 해제에 대한 효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는데 실제는 뭐 2월, 3월부터 해서 시장에 있어서의 조금은 반등세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슈로 너무 엮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이었던 2020년인데 그때 민주당 주도로 행정 수도 이전법을 다시 추진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 세종시 집값이 그때 급등을 그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급등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실거래가 지수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아마 2020년 7월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주도로 그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인가요? 당시 원내대표. 가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 그 행복도시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들을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발표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월과 7월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상승률이 한 달간의 뭐 실거래가 지수로 거의 10%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10%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폭등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뭐 수도 이전과 관련된 논란들이 그 힘을 가졌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집값이 또 떨어진 거죠. 그렇죠. 한 1년간 올랐어요. 올랐다가. 1년간 올랐는데 오름폭이라는 게 그 시기가 초저금리 시기라 경기도도 급등을 하고 전국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세종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고금리에 따른 급락기에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죠, 세종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돼서 다른 곳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아마 30%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2020년 제가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종시가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래서 당내 뭐 추진단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엔 그러다가 그냥 정권이 바뀌면서 멈춰버린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회 논의나 행정부 입장이라고 하는 건 안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어떤 속도전을 내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천천히 관리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지 않은 것이고요. 예. 당장은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 용산 갔다 청와대 갔다 다시 세종으로 가겠다 하는 건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다. 어쨌든 그 이제 이 현재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점들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가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 이전하는 것 준비를 맞추겠다. 준비를 하겠다. 이전 내에 완성하겠다는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정확한 시그널을 주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고 세종시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세종이라는 도시를 사게 만들어줘야지 네. 자꾸 표를 가지고 시민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예. 이제는 우리가 자꾸 뭐 서울에 대비해서 옮겨가는 어떤 상실감 이런 것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본질적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이고 또 뭐 국토 균형 발전한 대전제 아래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다면 자꾸 경제적 관점만 접근할 문제나 정책 관점을 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의 관점에서 좀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게 이전이 예.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이 논의를 가지고 있대. 꼭 선거 때 이슈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악용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러니까 좀 궁금증이 두 가지가 드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실을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대통령실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과 국회를 본거지를 국회 여의도를 이제 닫고 세종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본원에 대한 부분을 서울에 둔다 그러면 아니 뭐 본을 옮긴다. 그거는 수도 수도 이전과 이전으로. 관련된 이슈인 거죠. 그건 어쨌든 글쎄요, 뭐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국회를 통째로 그대로 세종으로 옮긴다. 뭐 그거는- 제2집무실, 제2분원 정도가 아니라. 그런 수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뭐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때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예. 그런 국민적인 합의의 모습이 담겨져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야당의 뭐 정족수라는 게 그 전체 3분의 1 넘으니까 예. 그래서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다음 뭐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 선택에 대한 부분은 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행정학자로서 김영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위헌 판정을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는데 그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법학자가니까 그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지적해 보죠. 그 미국의 수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국의 수도 우리가 워싱턴 DC라고 하죠. 그죠? 근데 뉴욕은 또 어떻습니까? 뭐 경제 중심지라고 중심 도시. 하죠.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어떤 대한민국의 수도 심미적이고 상징적 수도서 서울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전 세계에 건설법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다만 이 행정수도라는 개념은 기능적 분산을 얘기하는 것이지 수도를 통째로 옮기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 남아공화국처럼 입법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 이렇게 수도를 셋으로 나누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미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렇게 브라질리아로 그런 행정수도. 균형 발전시켜서 이전한 경우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어떤 국가 전략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다만 이제 헌법적 판결을 놓고 이제 뭐 당시도 많은 양론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과도하게 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한 건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가? 하고 또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어떤 확대 해석 아니냐라는 예. 이제 비판도 있었고 하지만 예. 당시 명시적으로는 헌법적으로 그 실정법을 통해서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명시한 사항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제 여지는 필요하다. 예. 다만 실제로 개별법에서 예. 헌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개별법에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세종시 관련된 우리가 행복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 이전에 관한 지원법이거든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지원법.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하위법에서는 행정수도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게 20년 전 판결인데 그 사이에 또 관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번쯤은 이 관습법이라는 게 좀 역동적이고 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좀 개방성이 있다면 네. 좀 더 다시 한번 재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네요. 이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재론이 만약에 됐을 때 이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의석의 지역별 분포를 본다면 서울 수도권 의원이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중이 높죠. 그렇죠. 네. 그 의원들의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게 과연 쉽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뭐 네. 저희가 뭐 역사 드라마를 보면 수도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뭐 그 기존의 기득권이 이전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뭐 이런 역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겪었던 20년 전의 상황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 소리가 없지만 수도를 이전하겠다 그러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서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격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당시도 사실은 서울시가 반대를 했고 아마 이명박 시장 당신이 그랬나요? 네.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시장 연구원이라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싸움이 지난하게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변한 상황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해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뭔가 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주고받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청와대가 내려가고 국회가 내려가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린 뭐야? 그러면 서울은? 뭐 기존의 수도권의 그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유지했던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좀 벗어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노력들이 사실은 결합이 돼야지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처럼 그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돼 가지고 공장 총량제니 뭐 이런 구도를 통해서 규제가 많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사실은 과거의 굴뚝의 그런 공장들은 아니거든요. 뭐 지금은 좀 더 첨단이고 또 뭐 연구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뭐 좀 더 강하게 발생하는 게 서울과 이제 수도권이니까 그런 변화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을 수 있게 좀 열어주고 또 사실은 또 그게 기능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세종시가 뭐 행정과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가 된다 그러면 서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도는 경제적인 중심지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서울 대도시권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도시 구조와 또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트레이드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참 쉬운 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게 벌써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주민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그럼 서울 수도권을 가다로운 온갖 규제들은 어떻게 풀어고 어떻게 발전시키는 대책을 세우느냐. 이게 뭐 선거 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선거란 것 자체가 새롭게 등장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시민들은 그 선거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해서 선택한다. 대표로 선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공약에서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좀 구체화하고 실행 약속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실행 약속을 해준다면 거기에 동의해서 찬성하는 표심이 반영됐다면 반영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는 도출됐다고 본다. 아, 그게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거죠. 이제 최근에 그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세종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해서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한 거에 찬성 의견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그래서 서울은 금융과 경제 도시로 발전하고 세종은 또 세종의 행정기능으로 발전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보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약간 지표마다 다르지만 좀 반반 정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애매한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조세일보에서 냈던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실행 가능성이 네,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실행 가능성이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66%가 낮다예요.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국민들은 본다. 66%.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길게 50년, 작게는 지난 20년간 논쟁이 약속만 있었다. 하고 그렇죠. 지키질 않았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한데 행정수도로
조금씩 기관은 이미 이전에 가고 있는데 예.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 피로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리더십 있는 지도자라면 이런 시기에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 미래 전략을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좀 국가 전략을 제안해 준다면 거기에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동의에 도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창문 교수님께 우리가 강남 집값에 뭐 강남 불패 신화다 이런 말이 참 있어서 한번 좀 묻고 싶은데요.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조금 탄력을 받는다.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대변되는 강남 지역에 이런 어떤 불패 신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강남 불패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세종시의 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과연 뭐 강남 불패와 관련된 그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과연 사그러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예, 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이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인구 축소기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 자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은 도시 중심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몰린다라는 그런 좀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담겨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 채를 갖기보다는 한 채를 통해서 자기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또 결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뭐랄까 서울시에 있어서의 공급 상황이라는 게 오랫동안 굉장히 부족 상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 부족에 대한 부분이 뭐 조만간 해결될 여지가 사실은 크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구도는 뭐 세종시의 어떤 시장이 살아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강남 불패든 어쨌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통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좀 뭔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올 거고. 강남 불패라고 하지만 실제 강남도 몇 년 많이 동안 떨어진 떨어지죠. 적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도 맞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죠? 저희가 지금 가장 저점이었던,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을 보면 강남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에 2006년 1월 시점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노동각이나 강남이나 별 차이 없어요. 누적 상승률이. 그래서, 상승률이.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교수님, 이 행정수도 이전 또는 국회 대통령실 이집무실, 집무실 세종실실 이전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통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서울에 이런 국회와 대통령실 다 옮기는 게 맞느냐, 중심이 한반도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지적일 수밖에 없죠. 이제 북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한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적 분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뭐 수도를 통째로 이전시킨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자. 자꾸 우리가 어떤 상실감, 서울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만 이미 이제 사회가 다원화됐고 또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개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통일이 된다면 또 그래서 서울은 또 기능적으로 이미 청와대도 있고 뭐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북과 통일되는 후에 대안을 또 세울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흔히 남한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공간 내에서 균형적인 전략이 뭐냐, 지역간 균형 발전 전략이 뭐냐 이런 고민 속에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을 확정짓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강남 얘기하셨습니다만 지난 강남 개발 70년에서 강남을 뛰어넘을 때는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그렇다면 제2의 강남을 만들고 제3의 강남을 만들어서 균형적인 배분 구조로 가는 게 맞지. 자꾸 이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적 효율성으로만 판단해서 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집무실 이전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중에 하나 좀 씁쓸한 댓글 하나 좀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국회는 무인도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씁쓸한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저사양 AI 칩을 팔아오던 엔비디아 등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에게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요.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까지 예고돼 있죠. 미중 반도체 갈등과 반도체 주가 전망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엔비디아 주가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관련 있는 게 트럼프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좀 저사양 인공지능 칩도 중국 수출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 중국 업체가 피해를 많이 볼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타격을 많이 볼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뭐 양쪽 다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단순하게 뭐 기업 실적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 있다. 특히 데이터의 사이즈라든지 예. 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딥시크 이후에 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막기가 어렵죠. 특히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이 AI 데이터, 시장에서 이용하는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예, 중국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견제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미국 기업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어떤 중국의 이 급부상, AI 쪽에서 급부상을 최대한 그 저지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중국의 그 마라톤, 로봇 마라톤을 보니까 조금 섬뜩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로봇도 이게 반도체 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도 결국은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자체는 현재 중국이 사실상 뭐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 글쎄요 이제 차후에는 그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기술 패권이라든지 또는 이 군사 패권 이쪽 자체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좀 선제적으로 각종 규제를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전순왕 CEO는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온 직후 바로 또 중국에 그냥 가서 중국과 우리는 협력을 계속하고 비즈니스를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 그런데 중국 시장이 역시 엔비디아의 포기할 수 없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이제 중국 쪽 매출 비중은 한 13% 정도 되거든요. 13%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거 이외에 좀 더 되지 않을까 이제 볼 수 있고요. 미국이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을 하나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상한선을 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좀 상한선을 뒀는데 그러면 전순왕 CEO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가서 그 미국의 그 규제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어떻게 솔루션을 좀 찾을 수 있을지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H20보다 그 성능이 더 낮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 스펙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HBM은 이제 좀 탑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GDDR이 붙는 그러한 좀 다른 아키텍처를 좀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네. 여튼 이런 통제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올 들어서 벌써 30% 이상 하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이제 고점이 140달러, 작년 그 7월달에 140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땐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해서 한 110달러 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실적에 비해서는 사실 좀 많이 내려간 거죠. 실적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근데 주가만 이제 조정을 받은 거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미중 갈등도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에 뭐 이제 과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슬로우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알리바바 회장인 차이 회장이
지금 중국의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많다. 그게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2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 이 건설 계획을 좀 보류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2기가와트 보류하면 그게 어느 정도 보류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히들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는 그 네이버가 그 세종에 갖고 있는 좀 전에 세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종에 있는 각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 275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 한 8개 정도. 8개가 2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한 개가 275 그렇죠. 8개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 센터 한 건물이 아니라 전체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좀 꽤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고 또 외국계 IB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이 AI 서버 렉 시스템이라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39% 정도 수요가 좀 낮아질 것 같다. 기존 예상보다. 그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데요. 예, 이제 그게 전체 서버는 아니고 서버 중에서 그 풀 렉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냉각 장치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캐비넷처럼 만들어진 서버 수요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렉 시스템이 아닌 쪽에서는 한 3%에서 4% 정도, 렉 시스템은 한 39% 정도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적은 정도의 그런 타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말씀 주셨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상당히 조정을 받은 거죠 이미. 140달러였던 것이 투자 확대가 줄 거라는 게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주가라는 게 어려운 게 그 어떤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 먼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선 반영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가 140달러에서 주가 쭉 빠져서 90달러 갔을 때는 도대체 이거 왜 빠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럴만 했었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투자를 포기하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거다. 그러면 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점에서 한 40% 조정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진 거고. 9.40%. 물론 예전에 뭐 20년 전에 IT 버블이 붕괴되고 이럴 때는 뭐 80% 빠진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다운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 한 40%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은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이 정말 악화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현재의 수준 정도에 머무르느냐 요게 이제 변수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정도의 이 두려움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갈등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악화가 돼서 정말 파탄 지경으로 이르게 된다 이제 이러면은 저희가 뭐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중 관세 전쟁이 드라마틱한 어떤 화해는 안 가더라도 지리한 심겨루기가 계속될 때 이미 설비 투자 확대가 좀 줄어드는 게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안 빠지지만 크게 오를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느 쪽이 크게 오를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AI 그 성장이 계속 되는 거는 의심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좀 그 전망이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전 고점을 과연 넘어설 것이냐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는. 단기간에 전고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여전히 엔비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는 칼날에 뭔가 이게 과감하게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전고점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AI 투자가 뭐 이렇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도 계속 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그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테크들이 대부분 조금 부진한 편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뭐 테슬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빅테크들인데 그나마 엔비디아가 제일 낫습니까? 그래도 혹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매출 성장률은 다른 그 웬만한 그 반도체 기업이나 또는 빅테크들을 압도할 정도로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선에서는 오히려 그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싸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현재 상황이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엔비디아는 현재 가격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지금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잖아요. 혹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은 어떤가요? 실적 그 예상은 현재 대부분 다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보면은 지금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죠. 2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조금 그 애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세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 전망을 좋게 줄 수 있는 회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TSMC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좀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관세 이 문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관세 전쟁의 파장이 미국 경제를 혹시 정말로 침체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실적 전망을 참 긍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 부분을 참 예측하고 우리가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가이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4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4월 달에 이제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불확실성이 좀 거칠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 다들 보시는 것처럼 4월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뭐 저희가 그 생각했던 그런 레인지를 좀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 영향을 받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좀 지금 5만 원 중반대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별다른 변화가 좀 없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이후에 어떤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뭐 설령 아주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조금 계속 눈치 보기에 여전히 이제 그런 국면이고요. 두 회사 다 사실은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그 다른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미국의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 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전체 원래 생산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엔비디아가 그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고 삼성도 이제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들 실적을 보시면은 삼성도 1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비교적 괜찮았죠. 좋았죠. 네, 예, 그거는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갤럭시를 미리 좀 선적해 놓은 미리 사전에 사재기 때문에 그 실적이 선반영된 거다. 좋았고 애플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출하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트 업체들의 물량이 이미 이제 그 소비자 이 채널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고가 좀 빈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2분기 때는 다시 그 재고를 채워넣기 위한 이 오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하이닉스 양쪽 회사들 보면은 2분기 때는 D램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고 물량도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단언할 수는 없지만 2분기에 이 국내 반도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역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세 때문에 미리 사재기가 있다면 미리 그래서 출하를 했다면
그리고 향후 경기가 좀 부진하다면 지금 업황이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실제 너무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분명히 그 관세 이전에 좀 미리 땡겨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하반기 때 계속 관세에 대한 이 압박이 커져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반기는 생각보다 더 수요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블랙박스인 상황이죠. 그거는 세계 공통인데 저희가 이제 길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2분기 또는 뭐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우리 이 메모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에 비해서 우리 삼성,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많이 빠졌잖아요.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국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전쟁의 여파가 좀 더 명확해져야만 이 반도체 업종의 업황 주가 전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과 주가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3 대선을 앞두고 또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카드로 재미 좀 봤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번엔 대선 주자들이 계엄의 잔재처럼 비치는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부상한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죠. 이번에도 세종 집값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수도 이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 등이 모두 움직이는 국가 대사입니다.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으로 이용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